자, 지금부터는 이제 거세우 비육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제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세우 비육 기술하고 경선호 비육 기술인데, 자, 거세우 비육 기술에서 제가 밑에 보면은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죠? 영양과 사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자, 넘치는 것, 모자라는 것, 뭐냐? 요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과 사양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고급육 생산에서 사양 관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A 농장, B 농장이 있는데, 자, A 농장은 유전 능력이 100인 집이고, B 농장은 유전 능력이 90인 집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A 농장은 사용 관리 기술이나 이게 떨어져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이 60%밖에 안 되고, 자, B 농장은 사용 관리 기술이 그래도 좀 좋아서 발현율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하면 실제 성적은 이 A 농장은 60이 되는 거고요. B 농장은 7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 능력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적은 B 농장이 더 좋은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필드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육종에 올인하는 분이 있고요. 또 너무 또 영양 쪽에 올인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죠, 그죠? 자, 어느 하나가 좋아서 성적이 좋아지는 그런 생물은 아닙니다, 한우가, 그죠? 자, 그래서 사양이나 영양, 환경 조절 뭐 이런 것들은 뭐 총체적으로 우리가 사양 관리죠, 그죠? 사양 관리라고 하죠. 사양 관리로서 그 개체가 가진 유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고급육 생산의 핵심입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는 유전 능력의 편차도 크지만 사양 관리 기술의 편차는 더 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량을 통해 유전 능력이 높다는 것은 가능성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유전 능력의 높이가 곧 실제 성적의 높이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너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한우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유전 능력 이 부분보다는 영양이나 사양 이쪽이 훨씬 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한우의 능력은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그 대단히 높은 유전자를 우리 여러분들이 영양이나 사양으로서 잘 표현을 못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례로 자, KPN950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고성의 최땡땡 사장님하고 무원의 장땡땡 사장님이 계세요. 고성의 최땡땡 사장님은 제가 컨설팅하는 자가 발효사료 하는 농장이고요. 발효사료 먹이는 자가 배합하는 농장이고, 요분은 시중에 TMF를 사 먹이는 농장입니다. 자, 두 농장 다 일관 농장입니다. 일관 농장이고요. 자, 이 일관 농장인데 두 분 다 KPN950의 소를 고성의 최땡땡 사장님이 6마리를 출하했고요. 무한의 장땡땡 사장님은 12마리를 출하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자, 그런데 자, 이 고성의 최땡땡 사장님은 950 6마리의 평균 도체중이 무려 578.8kg로 도축이 됐어요. 자, 무한의 장땡땡 사장님은 451.6kg로 죽였어요. 자, 얼마나 오래 키웠냐 보니까 이분은 32.3개월, 좀 오래 키우긴 오래 키웠네요, 그죠? 자, 인정. 자, 이분은 29.1개월 키웠네요, 그죠? 자, 몇 개월 차이 납니까? 3.2개월 차이 나네요, 그죠? 자, 그럼 3.2개월을 대략 뭐 950이니까 한 50kg 정도 더 큰다 칩시다. 도체중이. 도체중으로 50kg 더 큰다 칩시다. 그럼 500kg 칩시다, 그죠? 500kg라 칩시다. 자, 500kg라고 쳐도 도체중이 몇 킬로 차이 납니까? 무려 80kg나 차이 나죠, 그죠? 15% 이상 차이 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950인데, 물론 엄마는 다르겠죠, 그죠? 엄마는 다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950 많이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950은 아비 정의에게 영향이 대단히 큰 유전자입니다, 그죠? 자, 이게 뭐의 차이냐? 자, 이 무한의 장땡땡 사장님은 소를 상당히 오래 키우신 분이에요. 자, 3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사료를 똑같이 줍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람으로 따지면 김제동이가 있고 최홍만이가 있는데, 과거에는 소가 우리가 다 김제동이었죠, 그죠? 자, 근데 이 950 이 소는 어떻습니까? 최홍만이죠, 그죠? 사람으로 따지면. 자, 근데 과거에 김제동이한테 주는 것처럼 밥 한 공기만 주고 키웠어요, 최홍만이한테. 자, 그러니까 최홍만이가 이렇게밖에 안 죽은 거고요. 자, 이 고성의 최땡땡 사장님은 이 950이 최홍만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은 최홍만이한테 맞게 공깃밥 2그릇씩을 준 거죠. 자, 그렇게 키운 결과 이렇게 큰 차이로 나버린 겁니다. 자, 매출액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날까요? 도체중 차이가 대략 한 130kg 나네요, 그죠? 2만 원 따져봅시다. 260만 원 차이 나요, 그죠? 260만 원 차이에, 자, 등급 차이도 있네요, 그죠? 6.8에 8.2. 자, 대략 얼마 차이 났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충 계산해도 300만 원 이상 차이 났겠죠? 소 한 마리에.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사양 관리입니다, 사양 관리. 자, 김제동이냐 최용만이냐 이거를 일단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김제동이면 김제동에 맞게, 최용만이면 최용만에 맞게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한우의 유전 능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영양과 사양의 조절 기술에 따라 발현율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리고 한우의 경우 도체중 600kg, 원뿔 이상 100%의 능력을 100%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집 경우에 보면 579kg로 죽었으니까 실제 유전자의 능력은 600kg 되겠죠, 그죠? 한 90% 정도 발현했다고 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체중 600kg의 능력은 다 되는 소다라고 인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 고객 중에 사양 관리, 또 특이한 사양 관리로 성적이 우수한 사례 몇 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은 전남무안의 김종삼 사장님, 몽길 농장입니다. 자, 이분은 제가 2017년도부터 저랑 이제 그 인연이 돼서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해서 변화를 줬는데, 그 변화를 준 거의 핵심이 뭐냐면 육성기 때 안 주던 알팔파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양질, 단백질 사료를 좀 배합 사료를 대체를 해서 교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는데 2017년부터 이렇게 자라던 애들이 2019년에 죽었겠죠, 그죠? 2019년에 죽었는데 성적이 무려 평균 도체중이 525.2kg가 나왔습니다. 자, 이 집은 일관 농장이고요. 무안에서 일관 농장을 하고 있고, 부부 두 분이서 한 300도를 관리를 하고 계세요.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또 엄청나게 향상의 의지가 강하신 분입니다. 자, 이 두 분을 제가 이제 작년 1월 달이죠. 작년 1월 달에 제가 가서 요 성적서를 내놓고, 자, 작년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 도체중이 1년 만에 60kg 증가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질문했더니만 두 분 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땡땡땡땡땡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단백질 사료 이름이었어요. 그 단백질 사료 이름. 그놈이 핵심 비결인 것 같다. 자,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 저는 요 알팔파를 안 주다 준 것도 큰 기여도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둘 중에 기여도가 어디가 더 큰지는 그래도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집의 유전자도 상당히 이때 좋아졌고요. 자, 그래서 이 집은 평균 대비 추가 수익이 한 26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집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건 경남 고성의 최두소 사장님이신데요. 자, 이분은 저를 만나기 전에
성적이 이랬습니다. 자, 30.5개월 키워서 평균 도체중이 388.2kg, 그리고 원볼 이상이 34.4%밖에 안 됐어요. 자, 이분 말씀을 그대로 빗대어하면 마산에서 비지박을 이제 공짜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는, 먹이는 분인데, 이분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냥 대충 가져와서 대충 비벼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와서 좀 컨설팅 해달라고 해서 제가 컨설팅 해드린 케이스인데, 자, 자기가 그냥 대충 비빌 때 하고, 제가 배합비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적응을 해서 배합비를 정확히 작성하고 급여 프로그램을 정확히 적용을 하니까 1년 만에 바로 도체중이 약 60kg 이상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19년에는 도체중이 무려 507.3kg까지 증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 이제 자가 발효 사료를 하면서 변화를 준 것은 뭡니까? 일단 발효 사료를 하면서 제가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육성기 때 조사료를 많이 주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육성기 때 조금 약하게 키우는 것, 그걸 많이 강조하는 그런 편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마찬가지 경남 고성의 최길남 사장님 케이스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자가 발효 사료를 2016년부터 했고요. 요 이전에도 자가 TMR 시스템으로 이제 경쟁사에서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자, 요분도 저를 만나서 처음 2년 동안 바로 이렇게 성적이 480, 478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저는 이 정도가 좀 한계점이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자, 요분도 마찬가지 일관 농장이고요. 가족 노동력으로 약 한 200두 정도 일관하는 분입니다. 자, 요분도 성적 보면 원뿔 이상이 88.2에 지금 32.1개월 키우죠, 그죠? 자, 세월의 효과도 있었고요. 요번 케이스는.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또 양질의 육성기 조사료, 충분한 조사료, 그것이 이제 변화된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번은 충북 보은의 이종문 사장님, 용대축산의 이종문 사장님 케이스입니다. 자, 요분도 사실은 저랑 이제 2017년부터 자가 발효 사료를 적용을 했고요. 저 만나기 전에는 28.6개월 키워서 원뿔 이상이 43.9%, 도체중이 469.5kg. 뭐 원령 대비 도체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등급 출현율이 매우 낮았죠, 그죠? 자, 그런데 발효 사료를 하면서 현재 도체중이 496kg까지 증가가 됐고, 원뿔 이상은 82.7%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보다 한 191만 원 정도 추가 수익이 나는 그런 상태고요. 자, 요분도 마찬가지. 요분은 이미 사실은 저 만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팔리는 배합 사료로는 뭔가 많이 모자라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체적으로 드레싱 사료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드레싱 사료를 제가 조금 손을 봐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고단백, 고지방 사료에 드레싱 사료를 이제 마지막 비육 후기에는 좀 드레싱해서 먹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영양과 사용 쪽에서 변화를 준 케이스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모자라는 것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것 하나가 바로 세월입니다. 제가 아까 뭐 2020년 13.9mm 등지방이 과연 다 익은 소일까요? 라고 제가 반문을 드렸는데, 저는 단언컨대 덜 익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말고 2달 더 키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제 기준은 32개월을 키워라가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자, 32개월을 왜 키워야 되느냐? 안 다치고 천천히 키우려면 32개월 키우는 게 가장 좋더라 하는 얘기죠, 그죠? 자, 요분도 사실은 이제 김포에 사실은 여기는 김땡땡사님 김정일 회장님입니다. 자, 한우기술공감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분을 제가 빅데이터로 성적 분석을 해보니까 이 소를 자꾸 빨리 빼는데 집중하시더라고요.
2013년부터 2015년 평균이 29.0개월에 빼다가 2016년에는 28.1개월에 빼시더라고요. 자, 등급 출연율은 28.1개월 키워도 76.5% 원뿔 이상으로 괜찮았는데, 자, 어떻습니까? 도체중이 419.1kg밖에 안 돼요. 자, 이거 수익이 나겠습니까? 이래서. 자,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요 그림을 딱 그려주면서 요 밑에다가 최초 줄 때 세월의 힘을 빌리십시오라고 딱 한 줄만 적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분 참 대단하세요. 바로 제가 한 얘기를 바로 채택해서 어땠습니까? 바로 3개월 늘렸죠, 그죠? 자, 3개월 늘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체중이 몇 킬로 늘어났습니까? 바로 60kg 늘어났죠, 그죠? 원뿔 이상 출연율도 91.7% 됐고요. 자, 2019년, 20년 현재 495.3kg고요. 자, 2020년만 보니까 509kg입니다. 자, 이분이 얼마 전 한우 기술 공감에 나는 세월의 힘을 믿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댓글에 달아놓으셨죠, 그죠? 자, 그 세월의 힘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만큼 세월이 중요합니다. 자, 엄청나게 변했죠, 그죠? 자, 홍성의 땡땡호 사장님 계십니다. 홍성의 맹영호 사장님입니다, 사실. 맹영호 사장님이시고, 요분은 아까 그 김포의 김정일 회장님의 제자입니다. 시스템을 거의 똑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김정일 회장님만 바꿔놓으면 이분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볼까요? 김정일 회장님하고 맹영호 사장님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죠? 흐름이. 자,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분은 27.5개월까지 추락원령을 당겼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원뿔 이상이 35.4%까지 내려갔어요. 도체중이 433kg입니다. 자, 이 집은 1200두 키우는 농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계속 두수로 늘려서 지금 현재는 아마 2000두 정도까지 될 겁니다. 한 1200두 정도 키우는 농장인데, 자,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그죠? 자, 제가 이분한테 마찬가지 사장님 세월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세월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자, 소를 갑자기 3달 동안 묶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너 달 동안. 자,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은 생기잖아요. 자, 이분이 전에 하동에서 저 만날 때 가슴 찡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 말 들으려고 세월의 힘 빌리려고 당신께서 그 장모님한테 가서 사료값을 빌렸답니다. 예, 왜냐하면 소 파는 돈은 없고 소 팔 돈은 없고 사료값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장모님한테 돈 6천만 원 빌렸답니다. 사료값 하려고. 대단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조금 올리고 지금 현재 31.1개월까지 올렸죠, 그죠? 자, 도체중이 510.7kg까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뿔 이상이 79.7%가 됐고요. 자, 이 집의 미래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 암울했던 시기에서 이제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자, 사장님이 이걸 딱 해보시고는 자신감이 생기셨나 봐요.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홍성에 갔다 왔는데 대대적으로 또 우사를 증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하냐 그러니까 아니 답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뭐가 겁날 게 있느냐 하시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2015년에 교과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자, 그거에 이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 1월에 배포한 송아지 사양관리 매뉴얼입니다. 자, 이 송아지 사양관리 매뉴얼 머릿말에 맨 첫 줄에 어떤 말이 적혀 있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송아지에 대한 구매자의 평가는 너무 살찐 것이 많아 기르기 어렵다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자, 여러분들 좀 느끼는 게 있죠, 그죠? 자, 머릿말 맨 첫 줄에 왜 굳이 이 말을 적어 놨을까요? 자, 이 말을 머릿말 제일 첫 줄에 적어 놨다는 것은 이 매뉴얼을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뭐 때문에 만들었다? 너무 살찐 것이 많아 기르기 어려워서 사용관리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5개월까지는
거새우, 숫송아지를 배합사료 4.5kg까지 자연스럽게 늘렸다가 6개월 차부터는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밑으로 내렸죠. 그죠? 파랗게. 사료 좀 제발 좀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4kg로 줄여서 9개월까지 출하 때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자, 출하 목표가 260이네요. 그죠? 260kg. 자, 천천히 살을 찌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암소도 똑같습니다. 패턴은. 자, 일본에서도 과거에 5.5, 6.5, 7.5, 8.5 이렇게 사료를 늘려서 키웠대요. 자, 이렇게 해서 키워보니까 근내지방도 성적이 전혀 변화가 없어서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문제점의 핵심이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발 앞으로는 이렇게 키우자 하고 약속을 한 것이고요. 또 참고로 2016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전축종이 모여서 이렇게 전국단위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화우 분야에서 그 발표하는 발표 사료에 그 해에 가장 그 혁혁한 업무 성과를 이제 뭘로 꼽았느냐? 바로 이 송아지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을 가장 혁혁한 성과로 꽂았습니다. 이분들이. 자, 다시 만든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과거에 일본에도 이런 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고쳐 키우기라는 표현. 자, 고치는 거는 우리가 언제 고칩니까? 기계를 우리가 예를 들어 고쳐요. 그죠? 언제 고칩니까? 고장 났을 때 고치죠. 그죠? 자, 이 고쳐 키우기 한다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장에서 사오는 소는 100%다 고장이 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쳐 키우는 거죠. 그죠? 자,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고쳐 키우기를 짧으면 3개월, 길면 5개월 정도 고쳐 키우기를 일본에서는 합니다. 아까 명인의 최고 고수도 3개월 동안 사료량이 4kg 이하였죠. 그죠? 그게 이제 고쳐 키우기 기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미경산우인데 미경산우 송아지가 이제 요 정도 미침이 나온 송아지가 요 3번과 요 4번 요 사이입니다. 요 3번과 4번이 요 모양이고, 자, 일본의 장이 나올 때 표준 체형은 요 3번으로 친답니다. 갈비가 2개가 또렷이 보이고 요각이 또렷이 보이고, 요런 송아지를 표준 체형으로 친답니다. 일본에서는. 자, 그래서 요놈 두 놈을 해봤더니만, 자, 표준구, 과비구가 있는데 요놈이 과비구고요. 그리고 표준구는 요 3번 요놈이 표준구입니다. 자, 해봤더니만 지육 중량은 과비구가 483kg로 약 한 18kg 정도가 표준구에 대비해서 더 높았는데 BMS 넘버가 5번이고 7번 한 등급이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체를 해보니까 과비구는 보시면 딱 봐도 등지방이 두껍고 근간지방이 많다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표준구는 요거보다 등지방이 얇고 근간지방도 적죠, 그죠? 자, 지방이 과비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근간으로 그리고 피하로 많이 갔다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요 근육의 크기 보세요. 요 근육의 두께 보세요. 이 근육의 두께와 이 근육의 두께 절반밖에 안 되죠, 그죠? 자, 근육이 성장이 안 됐죠. 왜 근육이 성장이 안 될까요? 지방이 먼저 자리 잡아서 압박을 하니까 근육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성기 때 이 근간지방과 피하지방, 이런 쓸데없는 기름을 안 만드는 것이 이렇게 근육을 크게 하고 또 근육 내로 지방이 잘 들어게 하는 핵심 요소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더 드라마틱한 자료인데요. 마찬가지 미경산우에서 도입 후 3개월 동안 일당 증체량과 그리고 근내지방 그리고 등심 단면적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실험인데요. 자, 도입 후 3개월 동안 잘 크면 잘 컸을수록 근내지방도는 낮은 경향이었고요. 도입 후 3개월 동안 잘 크면 잘 컸을수록 등심 단면적은 적었어요. 자, 도입 후 3개월 동안은
일당 정체량이 적은 것, 잘 안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예, 도입 후 3개월간 일당 정체량이 높을수록 육질과 등심단 면적이 나빠졌다 하는 겁니다. 자, 도입 후 3개월이면 12개월까지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는 비육 개시 후 3개월간, 자, 12개월까지는 불가식 부위의 지방세포가 우세하게 발달하여 등심 내 지방세포의 생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죠? 자, 육성기 때는 약간은, 늘씬하게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미덕이다. 아까 명인회의 고수 농장에 아까 한 비육 한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 소 보셨죠, 그죠? 앉아있는 애들. 근데 걔들이 여러분들 기대치만큼 둥글둥글하게 생기지 않았죠, 그죠? 약간은 여유게 생겼죠,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김천에서 컨설팅 하면서 이제 국내 사례인데, 자, 경매 시장에서 퉁퉁한 소를 사오고, 또 주변의 염농장에서 좀, 야윈 그런 송아지를 사서 키워보니까, 주변 농장에서 구입한 야윈소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주더라 하는 겁니다. 자, 도체중은 더 오래 키우는데 도체중은 더 적어요. 옆집의 송아지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심은 더 커졌고 등지방은 더 얇아요. 경매시장에 번질번질한 송아지는 도체중은 컸지만 도체중에 대비해서 등심은 더 작았고요. 등지방은 두꺼웠어요. 자, 결과로 근내지방이 6.9, 6.3, 0.6 큰 차이죠, 그죠? 자, 이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유전 능력, 비슷합니다. 보면,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옆집 농장 번식우 사장님은 맨날 이 집에 송아지 팔면서 요걸 들어먹었어요. 송아지 이따구로밖에 못 키우나. 왜? 경매시장에서 사온 송아지랑 이 송아지 옆에 같이 놔두면 이게 송아지 같지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을 때 그 송아지 같지도 않은 송아지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주고 죽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과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될까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고흥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잘 나가는 TMF 이제 공부할 때 그 신문지상에 이름이 나온 분의 과거와 현재 성적이에요. 자, 이분은 공장에서 최고가의 송아지만 골라 사는 분이래요. 자, 근데 2014년도에는 성적이 대단히 높았죠, 그죠? 자, 근내지방도 8.3, 도체중이 453.4kg, 등심이 112,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그런데 이 112.3이던 등심의 크기가 2017년 되면 98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도 같이 떨어지느냐? 근내지방도 8.3에서 5.4. 자, 대한민국 평균보다도 더 낮아졌어요. 자, 이때는 이건 뭐 어디다 내놔도 상 받을 성적이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변하는 동안 사료, 송아지 사는 방법,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자, 요분은 같이 이름이 나온 분인데, 마찬가지. 자, 요분은 아까 요 앞에 분은 입식 농장이고요. 입식 전문 농장이고, 자, 요분은 일관 농장입니다. 자, 요분도 비슷하게 근내지방도 8.3, 464kg, 112.3이었네요. 자, 34.5개월 좀 오래 키워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분은 그래도 도체중도 많이 향상이 됐고요. 자, 등심의 크기도 조금 줄어는 들었지만 그래도 104.7로 유지는 됐고, 자, 근내지방도도 조금 줄어는 들었지만 그래도 7.1로 유지는 되고 있죠, 그죠? 자, 아까 앞에 농장 5.4하고 7.1은 그래도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일관 농장하고 입식 농장의 운명이 4년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갈려버렸어요. 자, 이 두 집은 다 똑같이 키우는 분이거든요. 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일관 농장과 입식 농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내 송아지 내가 키우고 놈의 송아지 내가 키우는 것, 그 차이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럼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 송아지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송아지가 아니라 돼지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거는 이제 한 집의 사례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 집단의 사례를 볼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안군인데요. 자, 무안군에 제가 강의를 갈 때 제가 무안군의 그 입식 전문 농장하고 일관 농장의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성적의 변화를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딱 트렌드가 딱 나오더라고요. 자, 2013년도의 성적을 한번 보면 입식 농장이나 일관 농장이 근내 지방도 5.7, 5.8, 뭐 차이 없죠, 그죠?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도체중은 일관 농장이 조금 컸네요, 그죠? 예. 그리고 뭐, 등지방 두께 13.0, 12.1, 뭐, 그래도 입식 농장이 조금 두껍고 일관 농장이 얇네요, 그죠? 자, 등심은 90.7, 90.8 똑같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됐던 성적이 2018년, 2019년 오면서 입식 농장과 일관 농장의 운명이 딱 갈려버렸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근내 지방도 보시면 입식 농장이 5.8, 5.8, 일관 농장은 6.2, 6.2. 그죠? 자,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아까 김천의 사례하고 보셨죠, 그죠? 자, 김천의 사례가 어땠습니까? 도체중은 입식 농장이 더 컸는데 등심은 더 적었죠, 그죠? 자, 등심 한번 볼까요? 입식 농장이 등심이 더 적고 일관 농장이 더 크고, 입식 농장이 더 작고 일관 농장이 더 크고. 자, 물론 여기는 또 도체중도 입식 농장이 더 적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도체중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등심은 더 적고 등지방이 더 두껍죠, 그죠? 자, 여기도 가보면 등지방은 도체중이 더 적고 등심이 더 적고 등지방은 더 두껍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뭔가 트렌드가 보이죠, 그죠? 자, 여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시도 해보니까 똑같은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일관 농장이 더 높고 입식 농장이 낮고, 이건 같네요, 그죠? 자, 같지만 도체 밸런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입식 농장이 등심은 작고 등지방 두껍고, 등심 작고 등지방 두껍고, 이 원칙은 똑같죠, 그죠? 자,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죠? 희한하게. 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필연이라는 거죠, 그죠? 자, 집단에서 저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게 육성기 때는 에너지 제한과 조사료의 다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이전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제한하고 양질 조사료를 많이 줘서 배통 만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 12개월 이전에 많이 먹이면 다 어디로 간다? 쓸데없는 부위의 지방세포로 영양이 다 가서 쓸데없는 지방세포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까지는 어쨌거나 송아지가 좀 야윈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실컷 먹일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한테, 그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넘치는 것에 대한, 자, 넘치는 것, 뭐가 넘쳤나요? 우리가 육성기 때 배합 사료의 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히 이제 배합 사료 중에서도 영양소로 따지면 에너지, TDN, 에너지가 너무 넘쳤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걸 리비의 최소요리 법칙인데, 요 이제 뚜레박이 요게 가장 낮은 것 때문에 물이 요만큼밖에 안 차는 원리죠, 그죠? 자, 그래서 요놈만 요만큼 수리해주면 또 요 물이 요만큼 이제 돈을 들이는데 실제 물은 이만큼 많이 당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그 리비의 최소요리 법칙인데, 자, 1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 우리가 먹이는 사료 중에 어떤 영양소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본의 타지마소 거새우 비육 매뉴얼인데, 이 거새우 비육 매뉴얼에 보면 얘네들이 농우 사료 해가지고 배합 사료의 배합 비율을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어요. 이 규정을 지어놨는데 또 거기다 특히 여기 보면 대두박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자, 전기, 중기, 후기인데, 자, 우리나라는 육성기, 비육전기, 비후기 이렇게 됩니다. 요 계열형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근데 대두박이 10%, 5%, 5%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우 프로젝트 얘기할 때 비육 사례에 대두박 5%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했죠, 그죠? 자, 요 5%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육성 사료에는 몇 프로 들어있다? 10%나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배합 사료 중에 육성기 사료 중에 대두박 100% 들어있는 사료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영암의 이재호 교수님 빵빵 사료. 그 나머지 뭐 일반 배합 사료 공장, 농축협 사료 모르겠습니다만 단언코 10% 들어가는 사료는 한 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두박을 묻지 말고 300g을 대체해서 주시라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사료 설계만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죠? 제가 한 세 군데 사료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세 군데 회사의 육성 사료의 대두박 비율이 죄송하지만 다 5%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300g 대두박을 따로 주시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싸고 좋은 사료를 너무 자꾸 찾으시니까 그래요. 싸고 좋은 사료. 자, 싸고 좋은 사료는 없죠, 그죠? 싸고 좋은 사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가격에만 이렇게 얽매여서 사료 선택을 자꾸 하시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자꾸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대형, 소형, 중형 이렇게 그 송아지를 구분할 때 기준이 최고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최고. 높이, 그죠? 높이. 이제 얼마나 키가 크냐. 그거로. 자, 우리나라는 송아지장에 가면 체중을 재죠, 그죠? 체중을 재는 장이 있죠. 체중을 재려면 차라리 최고도 같이 재두든가 아니면 체중을 달지 말든가. 저는 그게 바람이에요, 제발. 체중 높은 것이 비싸게 팔리죠,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뭐 비육도 지수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체중을 최고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뭐 285kg에 최고가 1.14m, 114cm 1.14m죠, 그죠? 미터로 나누면 여기 250이거든요. 자, 250이면은 이상이니까 과비. 자, 그러니까 키 대비해서 무게가 무거우면 과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 대비해서 무게가 가벼우면 정상이다. 과소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 요것도 보면 야이면 야하게 키울수록 정상이라는 거죠, 그죠? 뚱뚱하게 키우는 게 미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배합 사료, 몇 개 회사의 배합 사료를 제가 구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미노산 분석을 해봤어요. 자, 요 아미노산은 뭐 아미노산 20개가 다 합쳐져서 이제 단백질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라이신, 메치온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자, 근데 요게 이제 라이신이고 메치오닌입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똑같은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거미줄 모양으로 딱 이렇게 생기면 가장 아이디얼한 이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오다가 이렇게 딱 이빨이 빠져버렸죠, 그죠? 이 이빨 빠진 데가 보면 라이신입니다, 라이신. 가다가 또 약간 이빨 빠진 데가 메치오닌이네, 그죠? 자, 비육용 중송아지 사료. 이건 뭐냐면 육성 사료입니다. 육성 사료, 여러분들. 자, 그리고 비육전기 사료도 마찬가지 보니까 라이신과 메치오닌이 100이 안 되네요, 그죠? 여기 100이 넘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회사의 사료를 분석해 본 결과 라이신이 가장 많이 모자랐고 메치오닌이 두 번째로 모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라이신을 제1 제한 아미노산이다. 또 그다음에 메치오닌을 제2 제한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값이 나오느냐 보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료를 다 이런 원료를 씁니다. 자, 이런 원료의 면면을 보니까 다 라이신이 다 부족하고요. 메치오닌 다 부족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자라더라.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양질의 단백질 소스도 육성기와 비육기에 전략적으로 따로 적용합니다. 자, 아까 초우 프로그램에서 16개월령까지 대두박을 500g에서 700g 정도 줬죠, 그죠? 자, 그래서 대두박 같이 이제 기름이 없는
그러니까 기름이 없고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높은 사료는 육성기 때 주는 겁니다. 육성기 때. 자, 그리고 지방이 많고 단백질이 많은, 자, 예를 들어 뭐 루핀은 뭐 지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두볶보다는 많죠. 자, 루핀이라든지 또 우리가 전지대두, 건조대두 하기도 하고 전지대두. 자, 콩을 익스트루전 처리한 그런 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일본에서는 비웃기에 전략적으로 준다 하는 겁니다. 자, 육성기 때 왜 기름이 많은 사료를 안 줄까요? 육성기 때 기름이 많은 사료를 주면 그 기름이 어디로 간다? 예, 쓸데없는 부위에 지방세포로 가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소스도 지방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경산후 비육 기술입니다. 자, 경산후 비육 기술,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전화가 2번이 왔는데, 영광의 우리 한우협회 지부장님이세요. 이민철 지부장님이, 아이고, 내가 소를 키우다가 경산후 비육하다가 별 희한한 꼴을 봤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예. 등급 판정서 사진이 날아왔는데 경산후가 그 등심 단면적 평균이 117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분이 소를 키운 이래 최초의 기록이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전과 사양이나 영양에서 다른 점이 뭐가 있었나요? 제가 여쭤봤더니만 이분이 그 전에 김천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김천까지 오셔서 제 강의를 듣고 대두박을 암소 비육할 때 약 한 500g 정도를 주셨대요. 자, 그러고 나서 도축을 했더니만 등급도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 도체중도 엄청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등심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 오셔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영양의 변화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유전자의 변화가 있는지 네가 좀 분석해다오 해서 제가 지금 오늘 돌아가서 또 그 유전자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뭐 유전자 변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 봐도. 자, 뭐의 변화일까요? 자, 영양의 변화입니다. 영양의 변화. 특히 또 영양소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이 균형의 문제는 에너지와 단백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조금 제한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주게 되면 경산후의 비육 성적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산후 비육도 마찬가지 세월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경산후 비육 때 제 고객 중에 패턴을 보면 평상시에 BCS가 높은 집은 경산후 비육 성적이 나빠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해도. 자, 왜 나쁘냐? 평상시에 어미의 체구성이 지방의 비율이 근육의 비율보다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집에는 어떻게 컨설팅을 하냐면 엄마 소의 밥을 바꿔줍니다. 뭐로 바꾸려나 하냐면 쉽게는 그냥 육성 사료로 바꾸라고 하고요. 또 가능하면 젖소 중송아지 사료로 바꾸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엄마의 체구성이 바뀌겠죠, 그죠? 엄마의 체구성이 바뀌면 송아지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자, 경산후 비육 기술만 제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관 농장에서 저는 가장 먼저 뭐를 하나를 바꾸라 하면 저는 엄마 소 밥을 바꾸라고 합니다. TDN은 그대로이면서 단백질 높은 사료로 바꾸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2, 3년 뒤에요. 그 기적의 사례가 요 강의 사례에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김천에서 사실 요 이제 의도하고 실험한 것은 아닌데 아주 우연하게 이제 저하고 이분이 제가 하라는 대로 이제 안 따라 하셨어요. 좀 귀찮아서.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자, 뭐냐면 자, 요 위에 8마리를 이제 한 번에 출하를 했는데 요 위 8마리를 경산후를 출하를 했는데 투뿔이 7마리가 나왔어요. 자, 이게 사육 월수입니다, 여러분들. 사육 월수 보면은 뭐 되게 늙었지는 않지만 또 되게 아주 젊지도 않죠, 그죠? 자, 46.9개월이 평균인데 8마리를 냈는데
원뿔 7마리가 나서 김천바닥이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전화가 막 불이 났어요. 너 도대체 저 농장에 무슨 짓을 했느냐. 무슨 짓을 한 건 없고요. 그냥 이분은 이제 제가 컨설팅한 발효 사료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 사료를 제가 사실은 그 고단백질 사료를 한 1 내지 1.5kg만 주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비타민 때문에, 비타민 이제 제 그 결핍 때문에 이제 일반 배합 사료를 한 1kg 정도 이제 따로 더 주시는 걸로 그렇게 컨설팅을 했는데, 이분이 그 배합 사료 1kg를 따로 주시기 귀찮으니까 그냥 고단백질 사료를 그냥 2.5kg 그냥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출하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제가 딱 요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전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제 일단 발효 사료를 먹여서 했고, 그 다음에 고단백질 사료를 생각보다 많이 줬다. 그거만 차이가 있었고, 그 나머지 사항은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사항도 이 집은 좀 독특해요. 평상시에 이 집은 번식 후에 BCS가 대단히 낮아요. 영양 상태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집 형님이 이제 이 집 송아지를 사가는데 이 동생한테 맨날 욕을 합니다. 송아지 좀 똑바로 키우라고, 엄마 소 좀 똑바로 키우라고. 그러니까 엄마 소가 형편없다는 얘기죠. 자, 엄마 소에 이제 평상시 BCS가 낮은 집이었고요. 그리고 이 집은 비육 시작을 언제 하냐면 이유하고 나서, 자, 이유하고 난 시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말라 있지만 이유하고 난 시점이면 극도로 더 말라 있죠, 그죠? 보통은. 자, 그때 비육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사료를 줬다? 이제 고단백질 사료를 줘서 천천히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비육 기간은 한 짧으면 10개월, 길게는 12개월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뭔가 영양의 효과가 상당히 크겠구나. 그리고 암소도 생각보다 단백질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이 집의 성적이 변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근내집 온도가 무려 7.6까지 찍었습니다. 46.2개월령 키워서 367.6kg 나왔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고단백질 사료 급여만으로도 비육 성적이 향상이 되더라 하는 사례를 제가 경험을 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보은의 용대축산 이종문 사장님입니다. 사실 요 소는 제가 아직도 이 소만큼 완벽한 소를 두 번 다시 못 봤어요. 경산호인데. 자, 이 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딱 봐도 근육질 소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죠? 여기 뒷다리 근육 보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자, 미침은 없고요, 그죠? 자, 흉수 크기 보세요. 일반 암소 같으면은 농구공만하게 늘어졌겠죠? 자, 근데 요 소 보세요. 자, 아직 약간 덜 찼죠, 그죠? 죽으러 가는 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이놈이 어떻게 죽었냐면 도체중 513kg에 등심이 119에 등지방 18mm. 자, 투뿔비로 죽었습니다. 자, 이놈의 이력은 이렇고요. 남의 집 암소를 사와서 집에서 새끼 낳고 비육해서 죽은 소입니다. 자, 이렇게 근육질로 생겼는데 이런 성적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고요. 자, 요분이 이제 저랑 만나서 2017년부터 발효 사료를 먹여서 키우고 있는데, 자, 보시면 그 전에 배합 사료로 먹일 때 하고 발효 사료 먹일 때 도체중이 뭐 404, 401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등심 크기 보세요. 88.6, 95.3. 도체중이 더 적은데 등심은 더 크죠. 도체중이 더 큰데 등심은 더 적고요. 자, 물론 등지방도 좀 더 두껍네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이 등심 크기만 보면 이 등심 크기가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그죠? 약 한 7제곱센치나 차이 나네요, 그죠? 자, 이런 도체 밸런스의 변화가 생기더라. 자, 그러면서 근내지방도가 4.5이던 것이 무려 5.7로 올라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처치를 해드렸는데, 임신 후 구입해서 이분은 비육을 하는 전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임신 후 구입 시 제가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좋은 암소를 구입하라고 제가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먹이는 거는 고단백질 사료, 발효 사료 먹였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제가 볼 때 임신 후 구입할 때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조화로운 암소를 구입한 것이 핵심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발효 사료에 고단백질 사료가 부차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 소의 밥을 바꿔서 기적이 일어난 집입니다. 자, 요 암소 한번 보세요. 자, 이 머리 크기하고 몸체 크기 보세요. 자, 머리 크기는 30개월 된 거새우 크기만 하죠. 그죠? 근데 몸체 크기는 어떻습니까? 12, 3개월 된 송아지 크기예요. 자, 전형적으로 극도로 영양 결핍의 상태로 키운 상태입니다. 자, 이 집 소들이 다 이래요.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 집 가서 소를 보고 이 집 소를 표현하기를 나무젓가락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2013년에 이 집의 암소가 이렇게 생겼었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다 나무젓가락이죠. 실제로, 그죠? 자, 그런데 2019년이 돼서 엄마 소의 몸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많이 달라졌죠. 그죠? 많이 건강해졌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요때 제가 엄마 소의 밥을 단백질 16%짜리 사료, 제가 개발한 사료로 바꿨고요. 요때는 이제 경쟁사의 단백질 12%짜리 엄마 소 사료, 그거 먹일 때였고, 16%짜리 사료로 먹여서 제가 또 BCS 관리도 조금은 좀 높게 해라. 그렇게 권장을 드려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요 집의 성적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9년의 변화인데, 자, 보시면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가면서 보세요. 근내 지방도 평균 1.7에서 갑자기 4.4로 껑충 뛰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 도체중이 308kg에서 327kg로 마찬가지 또 껑충 뛰었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분이 근내 지방도가 무려 5.9, 도체중은 여전히 좀 작습니다. 340.9,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많이 적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렇게 키우던 습성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내 지방도 성적은 이 과거와 지금 현재는 확연히 달라졌죠. 자, 이게 뭐냐면은 엄마 소 사료를 고단백질 사료로 변경하니까 엄마 소 성적도 이렇게 좋아졌고요. 자, 이 집의 더 큰 변화는 사실은 이게 여기에 있지 않고 송아지 쪽에 있습니다. 이 집이 어느 순간 제가 가니까 송아지가 넘쳐나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녕에 시험농장이 있는데 내 송아지 제발 좀 사가라. 이 정도로 송아지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자, 그게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자, 엄마 소한테 고단백질 사료를 줘가지고 엄마가 건강하게 바뀌니까 선순환이 되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건강하니까 엄마 뱃속의 송아지는 당연히 건강하고 낳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낳고 젖의 양과 젖의 질이 훨씬 더 좋아져서 그 송아지들이 훨씬 더 잘 자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 집은. 자, 요거는 제가 아까 김천에서의 실수로 이렇게 우연히 나온 결과를 경남 고성에서 요번에는 의도하고 제가 그 실험을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요거 고성의 최길남 사장님입니다. 아까 도체중 526kg 나온 집입니다. 자, 이 집에 하고 나니까, 자, 보세요. 2016년에, 관행적으로 하던 방법, 그리고 저를 만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자,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때는 사육 월수가 61.7개월이었고, 자, 오히려 사육 월수가 65.6개월령으로 더 늙은 소로 했는데, 자, 근내 지방도가 4.8이었는데 6.0으로 늘어났고요. 더 드라마틱한 부분이 요 등심입니다. 여러분들 등심 한번 보세요. 등심이 78, 80, 8자, 거의 8자, 9자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9자 하나뿐이고 다 100입니다. 그죠? 제가, 이때 이제 반복 실험을 하면서 제가,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엄마 소는 새끼 낳을 때마다 새로 태어나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그 몸조리 할 때, 그 몸조리 잘해주면
여자는 새로 태어나는 거다. 애 낳고. 그래서 몸조리 잘해주라. 이랬는데, 뭐 조리원에서 하니까 제가 잘해줄 일은 없었죠. 자, 근데 소한테도 그게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새끼를 낳고 젖을 빨리면 엄마 소가 좀 마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때 영양을 바꿔서 이렇게 고단백질을 사료를 주니까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랬던 소가. 과거에 관행대로 하면 이렇게 됐는데 새끼 낳고 야위었을 때 다른 밥을 주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제가 크게 느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보시면 자, 2016년에 2017년에 도체중은 비슷한데 등심의 크기가 확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체중도 많이 늘었고 등심도 많이 커졌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집에는 이제 어미소의 사료도 고단백질 사료로 변경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양 상태를 개선했을 때 비육 성적이 이만큼 좋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자, 2015년에 2016년에 이렇게 근해지방도 3.5이던 것이 5.4로 됐고 도체중이 갑자기 탁 늘어났죠, 그죠? 여기도 이제 경남 고성의 제 고객님인데 이제 발효 사료를 이때부터 하면서 자, 도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고 등급이 갑자기 이렇게 향상됐고 자, 등심도 보시면 갑자기 팍 늘어났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경산후 비육 시 고단백 사료 변경만으로도 이렇게 비육 성적이 향상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경남 고성의 분이고요. 여기는 이희대 회장님입니다, 사실은. 자, 이분도 저랑 이제 2017년도부터 발효 사료를 했는데, 자, 도체중 늘어난 거, 도체중 10kg 늘어났는데, 등심이 8개나 늘어났죠, 그죠? 자, 사실은 10kg 늘어나면 2개 늘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 근데 8개나, 4배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도 고단백질 사료 변경만으로 비육 성적이 좋아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무려 도체중이 412kg까지 올라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또 그 아까 고성에서 했던 2차 실험을 경주에서 제가 또 한 번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자, 요때는 이제 요거는 제가 제 발효 사료를 먹이는 고객은 아니고요. 시중에 TMF 사료하고 제가 개발한 이제 아까 고단백질 사료 이제 그놈을 가지고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마찬가지 이렇게 성적이 다 좋게 이렇게 나온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요분도 이제 요 사실은 요 아가씨인데 요 따님입니다. 요 따님이 저한테 나온 카톡 온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비육 기간이 중요하다는 걸 요번에 출하하면서 많이 느꼈네요. 요번에 공판장에서 우연히 만난 중매인께서 저희 소 도체 보시고는 아직 소가 덜 익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비육 기간은 7개월이네요. 자, 7개월인데 아직 덜 익었다 했잖아요, 그죠? 자, 등급 판정사가. 자, 그래서 이 경산후 비육도 세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번은 사실은 한 4, 5개월 정도 비육하면서 다 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요때 이제 7개월로 늘렸는데도 이렇게 성적이 좋아졌다 하는 거고요. 또 요번은 사실은 또 평상시에 BCS가 조금 높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등지방이 좀 두껍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요 아가씨가 재밌는 거를 하나 사진을 올려줬어요. 자, 요 아가씨가 보면 요 2마리를 사진을 찍어 놓고 나란히 찍어 놓고 여기다 자가, 구입 이렇게 적어 놨죠, 그죠? 자, 왜 굳이 자가, 구입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제가 구분해서 보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가와 구입의 등심과 등지방의 크기 보세요. 자가는 등심이 106, 구입은 94, 등지방이 13, 22. 자, 어떻습니까? 아까 거새우 송아지의 원칙이 경산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죠? 자, 이것은 그래서 원리라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 우리 정현원 사장님, 그 슈퍼소 나온 집 있죠, 그죠? 그 집의 사례인데, 그 집에서 제가 개발한 그 양질 단백질 사료를 적용하시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자, 보시면 자, 도체중이
한 50kg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50kg 정도 늘어났고, 자, 보시면 등심 단면적의 크기가 80에서 96.7. 자, 50kg 늘어나면 거기에 20%, 약 한, 10 정도 늘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한 90 정도 돼야 돼요. 근데 96.7로 늘어났죠. 그죠? 자, 훨씬 더 등심 단면적의 크기가 훨씬 더 비율적으로 크게 자라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양질 단백질이 등심 크기에 효과를 줬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근내 지방도 보세요. 4.0이던 것이 무려 5.5로 껑충 뛰었습니다. 출하 원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경산호 비육 시에 고단백질 사료 드레싱 그리고 비육 기간 연장으로 비육 성적이 이렇게 향상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 요것이 여기가 이제 아까 그 경주의 요 사례입니다. 경주의 요 사례고요. 경주 사례고 죄송합니다. 자, 요게 제주도의 정연원 사장님 사례입니다. 자, 정연원 사장님이 자, 양질 단백질 사료 주기 전에는 자, 361kg에 83.8이었는데 지금은 398kg에 등심이 91.5로 늘어났고 근내 지방도가 6.3으로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제주도에서 마찬가지 고단백질 사료 드레싱으로 이렇게 비육 성적이 향상된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의 내용 요약인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찬찬히 읽어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껏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캡처를 해 놓으셨다가 좀 되뇌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 연락처고요. 제 메일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뭐 매일 한 12시나 새벽 1시까지 항상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뭐 속 키우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주셔도 되고 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빅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 분석을 하는 관점이 이제 여느 컨설턴트랑은 저는 달라요. 저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문제점 도출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속 키우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나 또 막히는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늦게 해드리는 경우는 있어도 안 해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깜빡하고 제가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늦게나마 다 해드리니까요.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좀 이렇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어색하고 뭐 서로 교감이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